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을 겪고 그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재해 보험의 장애급여인데요. 네, 맞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남게 되는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이죠. 그런데 이 장애급여를 받는 과정이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복잡한 규정도 있고 의학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과거 기록까지 다 봐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오늘 저희는 2025년도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에서 좀 흥미로운 실제 사례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이해가 훨씬 쉽죠. 맞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장애급여 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좀 궁금한 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있던 장애, 그러니까 기존 장애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네, 기존 장애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 가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계상하는지, 그렇죠. 가중 계산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요. 소멸시효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워서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보는지 이 재해 발생 시점 같은 핵심 쟁점들을 실제 사례로 좀 생생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수년 전에 전혀 다른 병 때문에 받았던 검사 기록 하나 때문에 글쎄 최근에 장애급여 청구가 거부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 저도 봤습니다. 정말 황당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분명 같은 등급의 장애인데 이게 손목이냐 손가락이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갈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부위 판단 기준이 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시작점 정의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언제 발생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특히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직업병 같은 경우 공식 진단이라고 실제 몸에 이상이 생긴 시점이 다를 수 있어서 꽤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애급여 청구 가능 기간, 즉 소멸시효 계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용접공의 시력 손실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게 2023년 제83035 심사 결정인데요. 오랫동안 용접불빛에 노출된 근로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눈의 병,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같은 진단을 2021년 5월 31일에 받으셨습니다. 네. 시력이 꽤 나빠지셔서 한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장애 등급 13급 1호에 해당한다는 판정까지 받으셨고요. 13급이면 꽤 심각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장애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하죠? 왜죠? 판정까지 받았는데. 원처분기관, 그러니까 처음 결정을 내린 곳에서 이분의 2020년 10월 19일 안과 검사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2020년 10월이요. 진단 받기 전이네요. 네, 당시 우한 시력이 0.4였는데 현재 시력, 그러니까 진단 시점의 시력이 우한 0.3이었거든요. 이걸 비교하더니 더 나빠지지 않았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신청인께서는 그때 이미 용접일 때문에 눈이 안 좋기 시작한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신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증상은 2020년 6월부터 느끼셨고 역학조사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재해 발생을 자체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신청인은 2020년 11월이라고 주장했는데 기관은 2021년 5월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봤고요. 상황이 복잡했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심사위원회에서는 원처분을 뒤집었습니다. 취소 결정을 내렸죠. 다행이네요. 네, 위원회 판단은 이랬습니다. 2020년 10월의 시력 측정은 이미 업무상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걸 기준으로 더 나빠졌는지를 따지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장애 등급 13급 1호를 그대로 인정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측정 날짜만 볼 게 아니라 그 측정 시점의 상황, 맥락을 봐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책정 시점의 맥락. 단순히 기록상 날짜만 보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문제는 어떻습니까?
방금 사례처럼 질병 진행 시점을 따지는 것도 복잡한데 혹시 전혀 다른 이유로 받았던 과거 검사 기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진행돼 버리는 뭐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을까요? 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정말 청취자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인데요. 2024년 제366호 결정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COPD요? 네,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하신 분인데 2022년 7월에 COPD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해서 승인받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2023년 9월에 장애급여를 청구했죠. 그런데 뜻밖의 부지급 통보로 받으신 겁니다. 아니, 이번에도 또 부지급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처분 기관이 이분의 의료 기록을 쭉 보다가 2017년 3월에 폐기능 검사를 받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2017년이요. 진단 한참 전인데. 네, 5년도 더 전이죠. 근데 그때 검사 결과 수치가 이미 장애 7급에 해당할 정도로 안 좋았던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 2017년 검사 시점을 COPD를 확인할 수 있었던 때로 보고 이때부터 장애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진행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와, 그럼 2023년 청구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논리군요. 그렇죠. 여기서 소멸시효 기산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짜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된 거죠. 신청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항변을 하셨죠. 2017년 폐기능 검사는 사실 갑상선암 수술을 받기 전에 전신 상태 확인하려고 한 검사일 뿐이었다. COPD 진단이나 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주장하신 겁니다. 아, 검사 목적 자체가 달랐군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처분을 취소했죠. 네. 2017년 검사는 갑상선암 수술 목적이었고 5년 뒤인 2022년에 진단된 COPD와 시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왔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네요. 네, 실질적인 COT 진단 및 인지는 2022년 7월로 봐야 하고 따라서 소멸시효 5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죠. 아, 정말 중요한 사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과거 검사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검사가 왜 시행되었는지, 그 목적과 맥락, 그리고 현재 진단된 질병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록의 맥락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받았던 검사 결과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기존 장애와 악화 문제입니다. 네, 기존 장애요. 산재를 당하기 전부터 같은 부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깎이지 않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번 재해로 인해 더 나빠진 만큼만 보상합니다. 이걸 가중장애라고 하는데요. 아, 가중장애. 네, 근데 여기서 같은 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원래 있던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할지가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마다 판단 기준도 좀 다르고요.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양쪽 귀에 다 문제가 생겼는데 한쪽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히 절반만 인정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제83호 결전인데요. 형틀 목공으로 일하시던 분의 난청 사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9년 이상 근무하셨고 소음 노출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귀 측력 손실이 55데시벨이었는데 이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어요. 근데 왼쪽 귀는 69데시벨로 더 나빴지만 그 특징이 좀 약하다고 나온 겁니다. 아, 양상이 좀 달랐군요. 네, 그래서 원처분 기관은 오른쪽 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서 장애 등급 14급 1호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겠는데요. 양쪽 다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양쪽 모두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가중장애로 더 높은 등급을 달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과거에 국가장애 등록 이력도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위원회 판단은요?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 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오, 9급이면 차이가 크네요. 네, 왼쪽 귀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기준에는 약간 못 미치더라도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능적으로는 더 심각한 장애 상태, 즉 9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아,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했군요. 맞습니다. 지급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양쪽 귀를 합친 장애 등급 9급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일수 385일을 구합니다. 네. 그다음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왼쪽 귀만의 장애 등급, 이건 14급으로 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일수 55일을 빼는 겁니다. 아, 빼는군요. 네, 그러면 330일이 남죠. 마지막으로 이 330일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오른쪽 귀만의 장애 등급, 이것도 14급이었으니까 55일이죠. 이 둘을 비교해서 더 큰 값, 330일이네요. 그렇죠. 330일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전체적인 기능 저하 상태를 인정해주면서도 업무 관련 없는 부분은 공제하고 또 업무 관련 있는 부분의 최소 보장치와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주는 방식이군요. 네,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같은 부위, 예를 들어 허리 특정 마디에 여러 번 수술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 수술 이력이 분명 영향을 줄 텐데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제3569호 결정인데요. 운전기사로 일하시던 분이 허리 디스크,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3년에 오른쪽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수술 후에도 약간의 신경 증상이 남아서 수술 1회 플러스 경도 신경근 장애 상태로 평가돼서 원처분기관에서는 장애 12급으로 결정을 했죠. 12급. 그런데 이분이 3년 전인 2020년에 이미 똑같은 허리 부위, 요추 4-5번에 이번에 왼쪽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같은 부위에도. 네, 이 과거 수술 이력 때문에 이미 기존 장애가 13급 12호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죠. 네. 그래서 원처분기관은 이번 장애 12급에서 기존 장애 13급을 빼는 가중 계산을 했습니다. 12급 해당 일수 154일에서 13급 해당 일수 99일을 빼서 차이인 55일치 급여만 지급하기로 한 거죠. 이것도 빼는 방식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같은 허리마디에 총 2번 수술하고 신경 증상까지 남은 이분의 최종 장애 상태는 과연 몇 급으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가중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가 하는 문제였죠. 최종 상태 평가가 중요했겠네요. 맞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우선 기존 장애 13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 최종 상태는 단순히 12급이 아니라 같은 마디의 2회 수술 플러스 경도 신경근 장애 상태라고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 산재보험 장애 등급 기준표에 따르면 이 상태는 11급에 해당합니다. 12급이 아니라 11급이다. 네, 따라서 가중 계산도 11급에서 기존 13급을 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1급 일수 221에서 13급 일수 99일을 뺀 121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와, 최종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꽤 크네요. 55일분에서 121일분으로 늘어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최종 상태 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전 장애와 이번 장애가 우연히 같은 등급, 예를 들어 둘 다 14급이라면 그럼 가중 계상하면 14급 빼기 14급이니까 보상액이 0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같은 부위라는 정의 자체가 여기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23년 제10480호 결정이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2023년에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서 장애 14급 10호 국소 신경 증상 판정을 받았죠. 네, 손가락 14급. 그런데 이분이 불과 1년 전인 2022년에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손목 통증 때문에 이미 똑같은 14급 10호 장애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번에 손목 14급이요? 등급은 같네요? 네, 등급은 같죠? 그래서 원처분 기관은 이걸 동일 부위 장애로 보고 이전 14급에서 현재 14급으로 악화된 게 없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이나 다 오른팔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과연 손목, 리스트와 손가락, 핑거는
장애 등급 판정에서 같은 부위일까요?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손가락 장애 14급 10호를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 지급하라고요? 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애 등급 기준에서는요. 팔손목과 손가락을 명백히 별도의 장애 계열, 즉 다른 부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법에서 아예 다른 부위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손목장애 14급과 이번에 손가락장애 14급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한 새로운 장애로 봐야 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하, 그럼 같은 등급이라도 장애 부위가 다르면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확인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 주제는 인정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기준을 아주 약간 아슬아슬하게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도 고려될 여지가 있을까요? 기준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엄격한 기준 적용과 실제 다양한 작업 환경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음 노출 기준이 85데시벨 이상 3년인데 만약에 85데시벨 이상 노출을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보다 약간 낮은 80에서 85데시벨 사이 소음에는 3년 넘게 노출되었다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아, 바로 그런 사례가 2024년 제3038호 결정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일하신 근로자분이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 41데시벨이었는데 장애 판정 기준 40데시벨 이상을 넘었고 난청의 양상도 소음 노출로 인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럼 장애 기준은 충족했네요. 네, 장애 기준은 충족했는데 문제는 소음 노출 이력이었습니다. 이분의 전체 근무 기간 중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계산해 보니 10개월 정도였고요. 80에서 85데시벨 사이 소음 노출 기간은 3년 2개월이었습니다. 아, 말씀하신 딱 그 경우네요. 85데시벨 이상 3년 이상 기준에는 명백히 미치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처분 기관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럼 쟁점은 명확했겠네요. 기준 미달인데도 인정될 수 있느냐? 네, 엄격하게 규정된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상당 기간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 소견이 뚜렷하다면 과연 인정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였죠. 결과가 궁금한데요.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오른쪽 귀에 대해 장애 등급 14급 1호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이 됐군요. 기준 미달인데도요? 네, 비록 85dB 3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80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점. 둘째, 오른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와 양상이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점. 셋째,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명백한 원인을 찾아 어려운 점. 아, 기준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엄격한 기준선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반적인 노출 상황과 의학적 소견을 함께 평가해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다른 요건들이 강하게 뒷받침된다면 구제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정책 변경과 소급 적용입니다. 이게 또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때로는 법원 판결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서 산재보험 관련 규정이나 내부 처리 지침, 이걸 행정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만약 예전 규정에 따라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또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급 적용해 주는 건 아닐 테고 소멸시효도 걸릴 테고요.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24년 제7658호 결정,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분의 장애급여 차액 지급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진폐증이요? 네, 이분은 2005년에 진폐 진단을 받으셨는데 당시 상태가 장애 1급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양치료를 받고 계셨죠. 네, 1급이면 정말 심각하신 거네요. 그런데 과거 규정에는 진폐증처럼 요양기간이 매우 긴 경우 요양 중에는 장애급여 지급을 일단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 요양 중에는 장애급여를 안 줬었군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하고 2021년에 걸쳐서 법원 판결하고 공단의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이제는 진폐 등으로 장기 요양 중인 사람도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받고 있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거죠. 아, 정책이 바뀐 거군요. 그럼 이분도 신청하셨댔네요. 네, 이 변경에 따라 신청인은 2018년에 처음으로 장애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단 내부에서는 아직 해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는지 어쨌든 여전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아, 2018년에는 안 됐군요.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네,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4년에 다시 장애급여 차약을 청구하자 이번에는 공단이 일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아, 이번엔 됐는데 일부만요? 네, 지급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왜죠? 이유인즉슨 2017년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니 그때부터 소멸시효 5년을 계산해서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즉 2019년 6월 이후 기간만큼만 지급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아, 그럼 2019년 6월 이전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공단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거죠. 공단의 초기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정책 변경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신청인이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가? 네, 정말 중요한 쟁점이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심사위원회는 공단의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된 장애급여 차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부 지급이요? 네. 결정적인 이유는 신청인이 최초로 장애급여를 청구했던 시점이 2018년 10월 29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공단 내부 지침상 2022년 5월 8일 이전에 장애급여 청구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런 내부 기준이 있었군요. 네. 비록 2018년 당시에는 부당하게 지급이 거부되었고 2024년에 와서야 재청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최초 청구 시점이 기준일 이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초 청구 시점이 중요했네요. 네. 따라서 요양 시작 시점부터 발생한 전체 차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기관의 과거 해석 오류나 처리 지연 때문에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산재 장애 급여 문제는 정말 다면적이고 복잡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의학적인 진단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아팠다고 보는지, 그 재해 시점, 네,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는 없었는지, 기존 장애 문제, 그렇죠. 신체 부위를 또 어떻게 정의하는지, 손목이냐 손가락이냐처럼요. 네, 부위 기준도 중요하고 유해 요인 노출 수준은 어땠는지, 그 기준 충족 여부, 네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규정이나 해석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게 정말 많죠. 이 사례들은 청취자 여러분께 단순히 기록을 잘 챙기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제출한 증거나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사실 심사위원회와 같은 검토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단순히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때로는 그 이면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네. 이 과정이 바로 미묘한 차이를 가려내고
때로는 엄격한 기준의 문턱을 넘어서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룬 사례들은 주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보상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용접광이나 소음 노출처럼 반복되는 원인을 보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현재 작업 환경 기준이나 보호 장비 규정이 과연 충분한 예방책이 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후 보상 논의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직업병과 장애 발생 자체를 미리 막을 수 있을지, 그 예방 시스템 설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보상은 차선책일 뿐이고요. 근본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